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제2요구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제가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범야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요. 주말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규탄 장외 집회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야당에서는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도 가능하다 이런 언급이 나오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특검 목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아니냐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정치온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초대합니다. AI를 만나 더 아껴주는 냉장고를 만나보세요. 평소엔 하나의 냉각만. 무더운 날이 되면 알아서 2개의 냉각으로 힘을 내죠. 이게 바로 절전의 비밀. 속도 참 깊어졌죠? 세상이 기다려온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흥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2-959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80-862-9595.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타이어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다이렉트 통신 야고 KT. 삼성화재는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내 곁에 보이는 보험 26년간 사랑받을 수밖에. 삼성화재. 잇몸병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죠. 겉으론 붓고 피나고 속으론 염증이 깊어지고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이가 튼튼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아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야권은 탄핵까지 언급하며 전면전을 선포했고 여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차례 행사했다고 엄호하는 한편 이탈표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대통령 경로설 진위에 대한 대질 조사가 주목됩니다. 음주운전을 인정한 가수 김호중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취재진을 따돌리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한 가운데 초반 허위 진술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됩니다.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부사관 1명이 다쳤습니다. 육군은 민간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시간당 임금 10,000원 문턱을 넘을지 또 업종별 차등 지급은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제거했습니다. 취임 후 10번째인데요.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첫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가 열렸었고요. 같은 날 재가가 이루어진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곧바로 이를 제거한 겁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거부권 행사 이유와 취지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정진석 실장은 삼권분립 원칙 아래 수사와 소추 권한이라는 행정부 권한을 특별검사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건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특검제도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하는데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검을 도입하기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이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건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총선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10건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에 따라 최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받게 됐는데요. 민주당은 당장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한다는 방침이어서 전국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최상병 특검법의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대치는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차례 행사했다면서 엄호에 나섰고 범야권은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여는 등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윤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요. 지금 여야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앞서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는 범야권 규탄 대회가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총선 이전과 바뀐 것이 눈꼽만큼도 없다며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 선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과거 여권의 구호를 재차 소환해 대통령실을 겨냥했습니다.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범야권은 오는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겠다고도 예고한 상황인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은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여야 합의 없이 특검이 도입된 사례는 없었고 민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특검 임명 방식 등 그 절차도 불공정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미국의 사례까지 들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인 것입니다.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는 오는 28일이 유력한데 이때 법안이 통과되려면 여권에서 최소 이탈표 17표가 나와야 합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법안 찬성 의견을 밝힌 일부 의원과 낙선자 등이 변수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국방 안보 보훈이 보수의 핵심 가치이고 그 상징을 위해서라도 특검을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며 자신은 여전히 찬성 입장임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이른바 단일 대오에 이상 기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오늘부터 본격화된 22대 국회 여야 원구성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들이 함께 만나는 이른바 2+2 회동을 일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회동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정부 여당의 독주 체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굵직한 상임위원장을 쥐는 게 맞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에 대한 협상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협상이 결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아마도 이제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저희는 진행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알겠습니다. 원 구성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인데 이 통상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관례와 사실을 외면한 채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총선의 민의를 의회 독재로 가라는 신호등으로 보고 브레이크를 빼고 직진한다면은 반드시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다음 달 5일 열려야 하기 때문에 이틀 뒤인 7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 입장차가 크고 오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함께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출발점인 이른바 VIP 경로서를 두고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네, 오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공수처에 출석했는데요. 오후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조사받기 시작했죠. 네, 오늘 오후 1시 반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습니다. 최상병 사망 당시 경위를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 책임자로서 외압 의혹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조사에 앞서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기자들에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평화를 찾길 바란다면서 의혹은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뚜렷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아침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그 부분은 시인을 받지 않았을까. 진실을 구하시면 편안해집니다.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구하시고. 박 전 단장 측은 지난해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바로 다음 날 예정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는데 이 배경에 VIP, 즉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며 장관과 통화한 뒤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출처로 지목된 김 사령관, 과거 군 검찰 조사 당시 VIP라는 단어를 언급한 사실 자체가 없는 데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는 입장인데요.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김 사령관도 오늘 오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출석해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지 17일 만인데요.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대통령 경로서를 들은 적 없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해서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장관 이처 보류주시 외압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두 사람을 같은 날 동시에 부른 만큼 대지를 통해 이른바 VIP 경로설의 진이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인데요. 공수처는 특히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김 사령관에 대해선 15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새로 준비했다면서 15시간 동안 이어진 지난번처럼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공수처는 어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지난 2일에 이어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이른바 윗선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당선인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지난 14일 양 당선인의 서울 잠원동 자택과 지역구 주거지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양 당선인과 측근의 휴대전화, 컴퓨터, 대출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 당선인은 지난 2021년 주택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정도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편법 의혹이 불거져 고발됐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인정한 지 이틀 만에 경찰에 나와 조사받고 있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출석했는데 자세한 상황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서울 강남경찰서입니다. 네, 김호중 씨 조금 전 2시쯤에 출석한 거죠.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김 씨는 이곳 강남경찰서에서 2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후 2시쯤 취재진을 피해 이곳 1층이 아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조금 전 나와 김 씨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는데 김 씨 측 변호인이 나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서울 신사동에서 반대편 차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뒤 김 씨는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가 결국 사고 17시간 만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뺑소니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가 사고 전 유흥주점에 들른 모습이 포착되는 등 술을 마신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자 그제 음주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사고 다음 날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에서 음주가 감지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에서 사고 전후 김 씨가 얼마큼 술을 먹었는지 등 정확한 음주량과 시간 등을 확인해 뺑소니 사고와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이 사고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 소속사를 추가 압수수색했지만 당일 김 씨가 탑승했던 차량 세대 블랙박스는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사고 뒤 허위 진술한 매니저를 비롯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제거한 소속사 관계자 등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야의 최상병 특검법 공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압박한 범야권이 오늘 국회에서 이렇게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야당의 특검 주장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탄핵에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탄핵이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분들의 목표가 탄핵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에서는 토요일에 서울에서 범국민 규탄 대회도 열 예정인데요.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당선인은 국민은 이미 심정적인 탄핵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에서도 이제는 진지하게 국민이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유상범, 강선우 의원의 인터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탄핵이라는 것은 최고 권력 대통령의 어떤 통치권을 사실 제한하고 내리는 사안인데요.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걸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오랜 상당 기간 동안 많은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탄핵이라는 얘기가 아주 무슨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이분들의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이분들의 목표라는 걸 공공히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출근을 하시면서 툭툭 한마디씩 굉장히들 많이 던지셨어요. 가만히 두실 거예요? 탄핵 안 해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그 민심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 위에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에 대한 자신감. 그러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그 형식적인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오늘의 정치원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여야 국회의원 두 분 함께 모시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야권에서는 토요일에 서울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연다면서요. 네. 근데 탄핵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글쎄요. 뭐 탄핵은 저희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먼저 꺼낸 얘기이신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에서 아무래도 뭐 3년이 너무 길다는 그런 선거 구호로 당선됐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계속 이거를 이슈화하려는 거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국정 지지도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탄핵을 해야 된다. 뭐 이게 당론으로 갖고 있거나 다수의 의견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군요.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향후 이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국민들이 탄핵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민심이 무서운 상황이라는 걸 대통령께서 알아주셨으면 절대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대통령께서 국정기조 변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 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신장식 그 당선인 있지 않습니까? 네. 조국 혁신당. 국민들은 심정적인 탄핵 상태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국 혁신당하고는 좀 결이 다른 상황이네요. 민주당 상황은요? 아무래도 저희는 현실적으로 국회의 의결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고려해야 되고 이게 탄핵을 국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유가 있는지까지 판단해야 되는 거고 신장식 당선인의 표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탄핵의 그런 법률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국정 지지도 측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많은지 꽤 오랜 시간 또 그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심정적인 탄핵이다라고 표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지금 야권에서 이번에 최해병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야권에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죠.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에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인데 그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탄핵을 하겠다. 이거는 거부권 자체에 대한 탄핵, 이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지만은 탄핵 후에 국민 여론을 얻고 우리가 거부권 행사 후에 국민 여론을 얻고 이제 탄핵을 하겠다. 이런 의미라 그래도 아까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절차가 있거든요. 일단 국회에서 3분의 2 의결을 넘어야지 탄핵 의결이 가능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거는 지금 현재 정치 공세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좀 막기 위한 어떤 압박하는 그러한 발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내심으로는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민주당 의원들께 그 탄핵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사례에서도 보듯이 탄핵을 해서 문재인 정권이 손쉽게 집권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겪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사실 시간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바로 대통령이 될 수 있으려면은
탄핵하면 민주당 의원으로서 또 이재명 대표로서 아주 좋겠죠. 예. 그렇지만은 그게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 거부권 행사 이유와 취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이미 밝혔던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계속 네. 진행 중이라는 것과 수사가 계속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본인이 나서서 특검을 하자라고 할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기본적으로는 뭐 지난번에 대통령 설명하신 것과 이번에 예. 또 국무총리께서 설명을 하신 부분에 거기 다 들어 있는데요. 예. 정치적으로 본다라면 저는 예.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가 계속 중이다, 경찰의 수사가 계속 중이다. 이것보다는 예. 독소 조항의 해소에 있다라고 저는 쟁점이 거기 있다고 보이거든요. 정진석 비서실장도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입맛에 맞는 예.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예, 그 그것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다 플러스 지금 특검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특검을 민주당이 두 사람을 골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면은 그 특검의 임명권을 누가 행사하는 것입니까? 예. 민주당이 행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행사하는 것이죠. 예. 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법률이 되는 겁니다. 야권에서는 그 드루킹 댓글 사건 특검 때 민주당이 배제됐다는 거예요. 특검 그렇습니다. 추천. 예. 그때 예를 들고 있거든요. 자, 그거는 여야 간 합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야 지금 합의로 13차례 배제하기로 특검 했다. 중에서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특검 사례는 없거든요. 예, 지금 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임명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해라라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한수 의원한테 물어봐야죠. 자,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그리고 박형수 의원도 그렇고 가장 독소 조항 얘기하는 거예요.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희는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인 게요. 크게 두 가지인데 예. 첫 번째는 민주당이 무조건 추천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가요? 예, 그렇죠. 저희가 받아서 그 안에서 적절한 분을 추려서 대통령께 임명을 권고드리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변협이 4명 추천하고 그 가운데 2명 추천을 민주당에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공수처의 수사가 제대로 되면 된다고 하는데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고 예. 추천위원회 7명 중에 야당 추천위원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7명 중에 예. 법원,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예. 그다음 변협, 그다음에 여당 2분, 5분이 민주당하고 관여되지 않는 분들이 이제 공수처에서 공수처장을 추천을 하게 되는데 예. 어떻게 보면 여당의 입김이 들어갈 가능성이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못 믿겠다고 하진 않죠. 네. 왜냐하면 수사가 잘못돼도 그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잘못된 공소 제기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 합의해서 그건 예외적으로 했다는데 저희는 그런 국민의힘의 주장이 나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양보해서 합의를 해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를 예. 무조건 버티면 되는 이런 관행이 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이 사건이 다른 거부권과 다른 이유는 예. 뭐 예를 들어 양곡관리법이라든지 간호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견해 차이 아니면 정책의 차이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건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 건은 대통령이 혹시 부당한 업무 주시나 수사 외압에 관여된 거 아니냐. 당사자성이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문제다라고 저희가 보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그 국방부하고 통화 내역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 VIP의 반응이 어땠다라는 예.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건 이건 대통령이 본인이 지금 특검에서 밝히고자 하는 사실관계하고 관련된 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예. 수사 과정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 재판 단계에서 진실을 밝히도록 하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유상범 의원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면 이 공수처가 생긴 게 문재인 정부 때 생겼고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생긴 게 공수처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공수처장도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 자체적으로 또 검사를 뽑잖아요.
공수처에서 일할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이 왜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하느냐 이런 주장을 해요? 믿지 못한다기보다 공수처가 사실 지금 정원도 다 채우지 못하고 있고 지금 공수처장도 저희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통령이 임명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력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고려하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지도 않았던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이 통제하지 못하는 이 특검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크기 때문에 지금 거부하고 있다. 저희는 그 거부 이유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죠. 김한규 의원 주장은요. 일단 드루킹 특검 때는 여야 합의를 거쳤지만 충분히 수용을 했었고 그래서 됐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두 번째로 이번 사안은 다른 거부권 행사 법안과 달리 대통령실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검사 추천이요. 이런 주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자, 일단 드루킹 특검 때 양보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서로 절충을 하면 됩니다. 아주 저는 제 생각이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4명 중에 2명을 민주당이 골라서 추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절차를 중간을 생략하면 됩니다. 변협에서 4명을 대통령께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그 4명 중에서 1명을 고르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민주당은 중간에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는 걸 빼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전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립성을 제대로 담보를 하려면 그런 장치로라도 우리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3의 객관적인 기관 추천하는 방법, 그다음에 여야가 합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야가 합의할 수 없다라면은 제3의 기관이 추천하도록 하고 그걸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면은 납득이 갈 수 있는데 중간에 민주당 2명 추천하는 거를 계속 고집을 하니까 이 상태다. 독소조항이다 얘기하는 거다. 야당 주장은요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오늘도 또 이야기했는데 특검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지난 대선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한 발언이었는데 그 발언을 다시 또 꺼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 때 이제 그 대장동 특검 관련한 이야기였는데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이제는 수용을 했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이고 야권 전체 주장이거든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모든 특검을 다 주장해서 그걸 특검을 대통령이 받지 않고 거부권 행사하면은 다 범인인가요? 그거는 정치적인 구호일 뿐이지. 자, 지금 왜 이 최상병 특검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냐면요. 최상병 특검에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상병이 왜 사망했는지를 가리는 부분이에요. 경찰에 수사하고 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느냐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로 민주당이 뭐 특검을 다 추천을 하더라도 임명하더라도 우리는 거기 아무 이의가 없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느냐 했지 않느냐 이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수사는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실 압수수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를 조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특검이 임명된다면 어떤 식으로 갈 것 같습니까? 이거는 결과를 보지 않아도 지금 뻔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자, 지금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특검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최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금 대통령 수사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립성이 굉장히 요구된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브리핑 조항까지도 같이 플러스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오늘 이런 소환을 했다. 오늘 이런 통화 내역이 있더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을 때 여기는 법리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 사실관계 파악도 중요하지만은 법리 해석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대통령실에 비서관이 통화했다는 그 자체가 외압이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그 조치가 정당하다라면은 정당한 조율인 거예요. 그건 항상 대통령실과 각 부처 간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검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한 특검이 된다면 이 자체를 이미 외압으로
브리핑하고 인식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예, 여야 그렇게 주장을 말씀드립니다. 들어봤고요. 야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네. 25일 날 한다면서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고 여론의 부담을 국민들이 뭐를 원하는가를 재의결을 할 때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도 고려하시도록 예. 저희들이 국민들께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법률적인 조항들을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국민들이 보실 때 뭐 저는 동의하지 예.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 최근에 이제 검찰 인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때문에 대통령께서 민정수석도 임명하고 검찰 인사도 총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뭔가 수사팀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는 걸 보면 뭔가가 있구나라는 인식을 이제 저희는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최대한 많은 국민들한테 알리고 예.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이 국회에서 재의결 때 반대를 할 거냐 예.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명품백 수수 등에 관한 조속한 특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영부인의 외교를 위한 순방 예산은 없습니다. 결국 타지마를 가기 위한 그 하나로밖에 보이질 않으니 네, 오늘 배현진 의원이 영부인의 외교를 위한 순방 예산은 없다라면서 또 특검을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해외에서 영부인이 독자적으로 외교를 하는 사례도 엄청 많다라는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도 중국을 독자적으로 여러 차례 방문했었고요. 예.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부인 같은 경우 한 60여 차례 이상 예. 독자 외교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네. 저희가 외교 라인을 통해서 요청을 받아서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방문을 한 거고 예. 타지마할 방문 자체도 참 당황스러운데 네. 원래 계획되어 있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허황우 예. 기념관 행사 그렇죠. 그 때문에 한 기념 행사에 거고 가는 거였죠. 예. 결정되고 나서 구체적인 일정에 예. 인도 측에서 타지마할 방문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 못 가셨으니까 예. 이번에는 꼭 가달라라는 부탁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게 여당의 정말 이렇게 주요한 과제인지 예. 지금 이걸 같은 선상에서 놓고 정말 물타기란 표현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네. 특검이라는 게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아닙니까? 정말 이 부분은 저희 여당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예.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것으로 국민들한테 보인다라는 예. 거를 인식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배현진 의원이 왜 이 얘기를 꺼낸 걸까요? 박형수 의원님? 자, 기본적으로 모든 걸 지금 특검으로 주장하고 있으니까 예. 우리는 그러면 특검 주장 못하냐 지금. 예. 저는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셨던 쌍특검, 그다음에 또 이번에 최상병 특검도 여야 간에 좀 합의를 해서 그래서 통과시킬 이게 목적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독수조항이 3가지 특검에 공통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네. 다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만 특검을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었어요. 예. 이렇게 밀어붙인 이유가 뭐냐? 이거 특검을 위한 특검이다. 정치 공세를 위한 특검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특검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차원에서 정치적인 공세 차원에서 나온 거다. 아. 저도
대통령 부인이 해외에 가서 독자적인 외교하는 거 좋지요. 예. 대통령 못하는 부분도 따로 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설명하신 이 사실관계 자체가 팩트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예. 회고록에서 본인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외교부에 지금 밝힌 부분하고는 다르잖아요. 아. 애초에 허황우 기념공원에 초청을 한 대상은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경호 외교부 장관이었던 장관급 걸로 인사를 먼저 그러다가 초청했다는 거죠? 안 돼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가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서 인도 정부에다가 우리 영부인이 같이 가는 거를 이래서 초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인도 정부의 초청에 의한 것인지 우리가 초청해달라고 해서 초청한 것인지 이것부터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타지마할에 간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이게 타지마할 방문이 일정성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중간에 그 가겠다라는 말이 나온 이후에 타지마할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또 그 전에 4개월 전에 갔을 때 김덕중 여사가 그런 말씀 하셨대잖아요. 타지마할 다음에 오면 꼭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타지마할이 추가됐으니까 관광용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사실관계가 제가 2018년 당시에 말씀하세요.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분들한테 확인해 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 인도에서는 다시 한번 대통령의 방문을 요청했고 외교부하고 문체부에도 장관이 와달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 잘 말씀해서 꼭 대통령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였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4개월 만에 같은 나라를 또 가는 거는 다른 나라와 관계에서 부적절해서 고위급 관계자로 가는 것으로 얘기가 바뀌었고요. 외교부에서 아무래도 대통령실에 지금 눈치를 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2018년 당시의 일은 아마 대통령 기록관에 구체적인 실무자급 논의들이 있을 거라 확인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고발이 돼가지고 또 수사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이 사안이. 저는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회고록 때문에 검찰에 있는 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사안은 사실은 검찰 수사가 적절한 것이 아니라 청문회 같은 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그 기록도 보고 당사자들 얘기도 들어보고 외교부 당시에 담당자들 나와서 어떤 경위인지 확인해보고 이러면 되는 거를 특검을 계속 주장하니까 우리도 특검해서 지금 결국은 고발되어 있는 중앙지검에 고발되어 있는 이 사건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요. 화장품 향수 받은 거 외에도 청탁 관련 정황이 담긴 어떤 기록물을 또 제출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한 걸 특검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법률 위반 가능성, 특히 공식 라인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대통령의 업무 관련해서 외부와 논의를 하고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저희는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 라인을 교체하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대통령실과 여당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특검의 요구가 과연 민주당만의 주장인지 국민 여론이 어떤지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자, 지금 명품백 지금 아까 중간 추가로 청탁 가능성, 인사청탁 관련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일단 공무원이어야지 지금 순례죄가 뇌물죄가 성립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은 공직자의 부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직자가 저런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공직자의 부인 자체는 범죄 주체로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추가로 아무리 청탁 사항이 많다고 한들 죄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사는 검찰 지금 인사와 관계없이 진행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수사는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 부분에도 아까 이 최상병 특검에 있는 것과 똑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독소조항에서 거부권 행사했는데 아마 민주당 그 하나도 안 고치고 또 똑같이 아마 발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법안을 내고 통과시키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검사 출신이시고 변호사 계시니까 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서 국민의힘 주장은 이게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게 배우자가 받았는데 공직자한테 얘기를 했고 공직자가 바로 그거에 대해서 소속 기관에다가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그거 자체는 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배우자가 받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공직자가 받은 걸로 간주가 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만이 아니라 대가관계가 있으면 뇌물성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는 모르는 거죠. 지금 김건희 여사가 혼자만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 조항은 이렇죠. 배우자가 공직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지 배우자가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배우자는 범죄가 성립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같이 대통령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게 사실 이런 청탁을 하면서 이걸 주더라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같이 뇌물죄에 대해서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해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인사는 인사고 또 수사는 수사라고 이완석 총장이 했으니까요. 좀 지켜볼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 논란, 여당 잠룡들에게 불똥이 튀었고요.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 후보 선거 이후에 경선 이후에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당원권 강화도 언급했죠. 여야 의원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전형적인 이런 탁상 공론 또는 정책 실패 전형이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인들이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 신문에 나온 그런 내용들만 보고 필요한 조치라고 한 건데 그게 전혀 지금 세태하고 맞지가 않죠. 너무 한쪽 측면만 이렇게 보고 정책을 해서 이런 실패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피선거권은 국회의원에게 한정하더라도 선거권만큼은 보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피선거권은 교수들에게 한정하더라도 선거권은 학생들에게 개방을 하든 저는 원내대표 선거, 국회의장 선거 또한 당원들의 비율을 저는 최소 20%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당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정부 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 조치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비판 정치인들을 공개적으로 저격했어요. 그 잠룡들이 SNS 설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아마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게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부의 이 조치가 발표되니까 이게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거 아니냐라고 같은 목소리로 다 비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은 소비자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 직구로 인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죽어가는 형편이다. 이것 역시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올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약간 감정도 섞이면서 이게 좀 변질이 돼가지고 마치 잠룡들 간에 다툼인 것처럼 비치는 것 같은데 저는 누구든지 건전한 토론, 비판 이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까지 섞여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또 입장을 밝혔나 봐요. 의견 제시가 잘못된 처신이냐 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실에 말할 배짱이 없냐라면서 또 오세훈 시장을 저격하고요. 여당 상황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또 설전이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해볼게요. 민주당은 당원권 강화를 굉장히 강화하려나 봐요. 그럼 국회의장, 원내대표 뽑을 때 다 당심을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이번 추미애 당선자를 아무래도 민주당의 당원들이 조금 더 선호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가 일부라도 반영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대의제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선출되고 나서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했었는데 이제는 일단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기가 너무 쉬워져서 모든 의원들이 당원 게시판 보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시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는 SNS로 투표하는 게 너무 쉽게 돼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은 조금 더 늘리거나 아니면 퍼센티지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지 않냐. 어차피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국회의원들이 결정합니다. 만약에 당원들이 많은 의견을 반영해서 부적절한 인사가 혹시라도 후보가 되면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 과정에서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워크숍을 저희가 당선자 워크숍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의원들이 논의를 해보자 이런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 지금 의사결정이 된 건 아니고 일부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지금 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김민석 의원은 권리당원의 뜻을 10% 반영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장경태 의원은 20% 반영하자 그러고 또 다른 의원은 또 더 많이 늘리자고 하는 의원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국회의원 선출 때는 50대 50을 하니까 일반 국민하고 당원 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원내대표나 국회의장은 너무 당연하게 국회의원들끼리 뽑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아마 중진들은 상당히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당혹해 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 최종 결정됩니까? 그건 아무래도 이제 내일하고 모레 있을 당선자 총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8월 전당대회 전에는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어차피 국회의장은 2년 후에 뽑는 거니까 실제로는 2년 후의 일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내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논란이 된 가수 김호중 씨가 조금 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비공개 출석했는데요.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입니다. 또 한편 영국 BBC가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전준영 등 K-팝 스타들의 성추문 사건이었죠. 이른바 버닝썬 관련 다큐멘터리를 방영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은희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호중 씨가 오후 2시부터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제 카메라 앞에 서서 사과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결국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 출석을 했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사실은 비공개 출석이 오히려 이제 원칙이니까 왜냐를 물을 때 공개를 해서 이제 자기가 공개적으로 출석해서 이제 의향을 밝혔다면 이런 이유인 것 같다라고 하겠지만 왜 비공개로 했어는 사실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어떤 선택지 앞에 놓였을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계속해서 해오던 말이 계속 거짓말로 이제 밝혀지고 하면서 계속 이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자기가 출석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더 보도가 크게 되고 그게 다시 또 이제 안 좋은 효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음주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공연이 있었고 토요일에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일요일에는 이제 모든 걸 인정하고 사과를 했어요. 마음을 바꾼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 조력을 받다 보면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질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고 논의하게 되는데 이제 이 정도 상황이면은 음주를 했다라는 거를 벗어나기는 좀 그 혐의를 벗어나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이때
이제 발표하지 않았다면 이제 심경을 바꿔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음주를 했다라는 걸 그때 발표하지 않았다면 어제나 오늘쯤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형사 사건을 좀 해본 변호사님들이라면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을 벗어나야 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정말 반성해서 했던 선택이라고 보기보다는 가장 해야 하는 선택, 가장 현명한 선택,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문제의 주인공인 지금 이 김호중 씨 입장에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은 그 시점에서는 자백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그런 그 상황들. 시점에 자백을 했던 것이 수사기관이나 향후 재판부에 영향을 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사건 실무를 하다 보면 언제 자백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여기에 영향을 주겠지만 향후에 양형을 이제 받는 어떤 상황에서도 수사 단계에서 내가 이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범행을 인정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기소가 된 후에 인정하느냐는 양형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상황에서 지금 콘서트를 어느 정도 진행을 쭉 했잖아요. 강행하고 그리고 남은 게 지금 서울에서의 이제 그 월드 투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월드 콘서트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해왔던 전국 공연 하나, 이렇게가 남아 있는데 이제 그거 정도를 앞두고 그걸 계속 하려면 더구나 하려면 이때는 이제 이 내가 잘못했다를 밝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경찰에다가만 또 밝히는 거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대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내 잘못을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나는 구속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라는 걸 인정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또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호중 씨가 쓴 글을 보면 술을 한 잔이라도 먹으면 핸들을 잡으면 안 되는데 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음주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음주를 얼만큼 했는지 자기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마셨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점에서 그 정도의 자백이 본인을 위한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이 자백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김호중 씨가 한 3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있고요. 조사가 끝나면 변호인이 뭐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김호중 씨가 조남관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조남관 변호사는 뭐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2020년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가 됐을 때 직무 대행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하라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현직 검찰총장의 대결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잘 안 보여지는 게 검찰이 수사권이 없잖아요. 사실 검수완박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갖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범죄에 이렇게 대응할 거야.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인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김호중 씨나 이제 그 소속사 대표에게 전하는 메시지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강남경찰서가 사실 최초에 이 사건 이제 그 선임이 됐다. 조 변호사님이 이게 선임이 됐다라고 했을 때 선임이 안 됐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되게 오해를 많이 사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구속영장을 칠 것으로 보여지는 시점 직전에 이제 또 대대적으로 내가 술을 있었죠. 먹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김호중 씨가 또 막 글을 올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김호중 씨가 계속 보여주는 행보는 사실 잘못 위태로운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렇게 음주운전을 하고 저렇게 도망가서 저렇게 하는 게 이익에는 가장 기여하는 거야, 자기 이익에는. 이러면 굉장히 잘못된 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로 앞에서 경찰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두 이제 전현직 그 검사 고위직 이 전현직의 대결이라기보다는 경찰의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겠죠. 너무 나아간 분석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경찰이 공식적으로는 아직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김 씨와 매니저 등 4명이 출국 금지된 상태예요. 구속영장 신청 그리고 뭐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출국 금지를 한 게 구속영장을 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한 건가라는 갸웃을 만들긴 해요. 갸우뚱을 만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원래 그냥 사고 미조치 뭐 혹은 그냥 뭐 뺑소니
정도라면 음주운전을 했다 뭐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구속사유까지는 아닌데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커져버리는 이유,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서 커진 이유는 사실은 그 후 대처를 하는 그 과정이 범죄 행위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인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싶습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가 이제 23일과 24일 네. 모레죠. 공연이 네. 예정돼 있어요. 네. 그런데 출연료를 받지 않겠다고 오늘 얘기를 네. 했고 또 공연 취소 수수료도 자기가 다 내겠다. 그러니까 티켓 취소 수수료요. 자기가 다 내겠다고 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강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 공연의 성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호중 씨가 전국 투어를 하면서 이 끝자락에 한 앞자락에다가 지금 이제 KBS가 주관하는 지금 월드 이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출연료를 받느냐의 의미를 떠나서 이거 출연료 받지 않더라도 전체 이 개인 콘서트의 테마를 이제 잡는 어떤 그 내러티브 안에 이게 지금 있는 거란 말이죠. 네. 의미가 있어요. 상징성이 있고 네. 그리고 그 후에 콘서트가 한 번 더 남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내가 그 출연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네. 왜냐하면 여기를 출연하는 것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크고 이걸 하지 않게 됐을 때 물어줘야 되는 이제 위약금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이 김호중 씨가 갖고 있는 대중적 책임을 김호중 씨나 소속사나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은 그 팬들 혹은 공연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사건을 자기들이 막 버리고 이게 국민들과 대중들에게 주는 영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좀 간과하고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알려진 게 지난 2019년이고요. 5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면서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다큐멘터리인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사회를 계속 떠들썩하게 이제 막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준영 씨를 비롯해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연예인들이 단톡방에서 뭔가 자기들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든가 혹은 이제 불법 영상을 그런 것들을 또 심지어 찍어가지고 그걸 공유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세간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사건의 이제 시발점이 됐던 게 버닝썬이라는 강남에 있는 이제 클럽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제 시발점으로 해서 이 사건이 이제 막 세간에 알려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제 뭐 최종훈 씨라든가 뭐 승리 씨, 빅뱅의 승리 씨라든가 정준영 씨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막 실형의 선고를 받고 이제 복역을 하고 최근에 이제 뭐 풀려나고 뭐 이런 상황들인데 이런 어떤 피해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영국 BBC에서 이걸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이제 방송하게 된 것이죠. 피해자 인터뷰가 담겼다고 하던데요. 네. 피해자 인터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겪었던 어떤 심경 그리고 왜 이제 그 당시에 본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저항하거나 하기가 어려웠던 환경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소회들이 그러니까 그 소회들을 전하면서 그 당시 피해 사실들을 이야기했고 피해 영상도 일부는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화제가 된 게 이제 가수 구하라 씨가 경찰과 유흥업소 간 유착고리를 밝히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이런 내용이 밝혀졌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 이제 SBS 강경윤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하는 그때 과정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들의 어떤 범죄를 좀 덮어주고 이제 뭔가 정보를 주고 뭐 이제 이런 사람으로 이제 그 단톡방에서 회자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찰총장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데 이 경찰총장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렇죠. 검찰총장은 있지만 경찰총장이라는 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게 누구냐 때문에 당사자들이 자백을 안 하니까 수사가 이제 난항에 이제 부딪혔었는데 그 당시 이제 구하라 씨가 최종훈 씨하고 연습생 시절도 같이 하고 이런 인연이 있어서 친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최종훈 씨를 설득해서 그 사람의 이제 존재가 실제로 이제 있었잖아요. 청와대에 이제 근무를 했던 경찰 출신 사람이다 같은 걸로 이제 윤유군 씨인가요? 제가 이름 맞습니다. 그 분이 이제 특정이 되고 그래서 그분도 처벌은 받았어요. 다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처벌이 경미했죠. 왜냐하면 벌금 2천만 원이 확정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유감이 많았는데 사실은 어떤 그 권한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범죄를 덮어주는 거 혹은 그거에 조력하는 것들은 사실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되게 큰데 이 개인들 잘못을 저지른 개인들이 진 책임에 비해
비해서 이제 그 분이 진 이제 이 처벌의 수위는 좀 낮았던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분의 존재가 드러나느냐와 안 드러나느냐는 그 사건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이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역할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구하라 씨가 역할을 했다라고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구하라 씨가 그 기자에게도 이야기하길 나도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했던 사실 그 사건이 구하라 씨가 피해자인 사건은 이 유죄가 나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구하라 씨가 사망해서 피해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사건이 종결됐군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피해자가 결국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 과정들이 이번에 재조명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윤총경은 벌금 2천만 원을 받았고 당시 핵심 피의자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 당시 이제 승리 씨는 뭐 1년 6개월 정도 이제 그 성매매 등 이제 여러 가지 9개 정도 혐의가 적용이 되면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복역을 끝내고 나왔고요. 최종훈 씨는 이제 특수강간. 이 특수강간은 뭐냐면 여러 명이 이제 성폭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혐의 등으로 해가지고 5년을 선고받았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서 2년 6개월로 감형을 받았고요. 그리고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을 선고받고 최근에 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 이은희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기숙사에서 타일이 들뜨거나 벽에 금이 간 모습이 포착돼 학생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학교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체 점검에 이어 정밀 안전 점검에까지 나섰습니다. 신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연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바닥 타일이 들떴다며 건물이 무너질까 봐 불안하다는 내용입니다. 벽에 금이 갔다는 내용의 글도 여럿 올라오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기숙사 붕괴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기숙사 퇴거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일단 좀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있을 예정이고 뭐 집이 서울 쪽이거나 이제 경기도권이면은 뭐 한 일주일 만이라도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거기서 살다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고. 학교 측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일단 서대문구청과 함께 진행한 자체 점검에선 이상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측은 건물 안전을 걱정할 만한 정황은 없었고 문제의 타일이 들뜬 것도 접착 상태가 불량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 퍼진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자체 점검 결과에도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자 전문 업체와 함께 정밀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바닥 타일을 중심으로 건물 내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세대 측은 최대한 신속하게 점검을 마쳐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한다며 점검을 마치는 대로 결과를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주식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리딩방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40여 명이 피해를 봤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120억 원이 넘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란색 고급 외제 차량 보닛을 열었더니 안에 있던 까만 봉지에서 돈다발이 쏟아집니다. 무억 찬장과 옷장 서랍 등 수납장 곳곳에도 돈다발이 빼곡합니다. 모두 사기 일당 총책 30대 남성 A씨가 가로챈 돈입니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1년부터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주식에 투자할 사람들을 유인했습니다. 가상화폐와 금,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하면 200%가 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자체 개발한 가짜 투자 프로그램과 허위 투자 사이트를 보여줬습니다. 이들에게 속은 투자자만 140여 명, 사기당한 투자금만 124억 원에 이릅니다. 일당은 대포통장과 대포폰, 가명을 사용하고 사무실도 주기적으로 옮기는 등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지만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A씨 등 일당 6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고 이 가운데 32명은 구속 상태로 넘겼습니다.
또 일당 사무실 등에서 29억 원가량의 현금과 귀중품, 마약류 등을 압수하고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추적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오늘 경제픽 시간은 수산물 물가 그리고 또 정부의 해양수산 대책들 다양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요즘 반갑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수산물 네네. 물가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취임 초기부터 예. 현장을 계속 매주 최소 한 번은 이제 다니려고 하고 있고 물가 안정 대응반을 부처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전 직원들이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최소한 8종에 대한 것들은 계속 확인을 하고 8종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를 들어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아. 명태, 멸치 이런 것들입니다. 예, 김 예. 포함해가지고요. 아, 김값은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김은 사실은 그 히스토리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예. 10년 동안 이 내수가 41%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마른 김 생산량은 12%가 늘었어요. 최근에. 수출은 잘 된다고 하던데요. 예, 그래서 어가소득하고 수입 안정화를 위해 가지고 예. 수출 안정화를 위해 가지고 우리 어민 보호 그다음에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정책들을 수출로 지향을 했고 네. 그다음에 그 결과가 현재 지금 좀 네. 이 물가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네.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싸먹는 게 아니다. 금 싸먹는 것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네. 김값 안정화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축구장 3,800개 정도가 되는 2,700헥타르를 새롭게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7월부터.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예. 7월부터 개발을 하고 여기에서 10월부터 생산할 것이고요. 10월까지는 할당 관세 적용을 해가지고 예. 수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은 165% 증가했는데 소비는 감소를 했군요. 그 과정에서 김값이 좀 올랐던 거고. 맞습니다. 이제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예. 우리 어업인들이 소득을 보존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요? 그다음에 예. 이제 남는 물량은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마트 가니까 김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럼 언제쯤 안정을 찾는 거예요? 올 10월, 11월 정도 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더 보고요. 당길 수는 없고요. 예, 지금도 연구기관에서는 한 5% 내외에서 변동은 있는데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7월부터는 수산물도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가락 시장을 거치지 않고 산지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오는 건데 네. 얼마나 값이 내려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보는 거는 한 10% 정도 10%. 유통에 대한 비용으로 다시 이제 가격이 싸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더 중요한 거는 이 수산물이 온라인 도매 시장을 통해서 소비자들께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매가 새벽에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일반 어선들은 그날 저녁 그 전날 저녁 새벽에 나가서 조업하고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어선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어선 사고를 또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온라인 도매 시장은 수산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그럼 온라인 도매 시장을 거쳐서 수산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클릭해서? 네네. 예. 올 하반기부터는 사실 수 있을 것으로 고등어 보여지고 갈치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마른 거 건어물부터 건어물부터 시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조금 더 확대해서 선어까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예. 왜냐하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그렇겠네요.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정책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걸로 보세요? 물가 안정의 효과는? 예, 이거는 뭐 차근차근 저희가 그 정책을 들여다 봐야 되고 네. 효과들을 또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3, 4월에 김 가격이 그렇게 뛸지는 그러니까요. 예측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한 것 같이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물가 대책 튼실하게 세우겠습니다. 예, 우리 수산업 어민들 생계 보장 그리고 수익 보장을 위해서 애쓰신다고 하셨는데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은 잘 막고 있는 겁니까? 예, 그 중국 어선에 대한 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데 우선은 어선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작년 11월에 중국
한국하고 한중 어업협정을 통해서 네. 저희가 올해 5월 1일부터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고 해양 경찰들이 이렇게 꾸준히 해안을 다 이렇게 예. 돌아다니던데.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직접 배들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다 볼 수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작년 대비 30%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예. 예. 그렇지만 하여튼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가 이제 불법 조업에 대한 것들을 예. 막아나가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어느새 6차 방류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 해역과 일본 해역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해역은 약 250군데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예,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 동안의 공해상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태평양 도서국 영해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세 개로 나눠서 굉장히 촘촘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매우 안전한 수준이고요. 예. 예, 여기서 나오는 수산물 또한 상당히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일본 근해에서 잡힌 그 수산물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않을까? 네. 그거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 해류 흐름도 그렇고요. 우리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굉장히 가깝지만 예. 해류를 타고 넘어올 수 있는 거는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물가가 뛰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기후 변화잖아요. 네. 네, 바다 온난화에 대해서도 대응책이 있으시다고요. 이 기후 변화는 최근에 기후 위기, 기후 열대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단어들이 바뀌고 있고 그게 사실은 기후 조절자로서 바다의 어떤 이 영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징어가 동해에서 잘 안 잡힌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자기 기후에 맞춰서 자기 맞는 환경을 찾아가는 게 예. 저희가 어떻게 이제 그 모니터링 할 수 없는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예. 다만 미래 자원에 대한 예측, 어떻게 분포할 거고 어떻게 이동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이게 완료가 되면 양식 방법, 수산업에 대한 어떤 그 종류들, 그다음에 육상에서까지 같이 양식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같이 다양하게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 일본 그 수산물 수입 수산물 있잖아요. 네네. 그거 과연 안전할 것인지 걱정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네, 그 일본에서 지금 후쿠시마를 포함한 8군데에서는 지금 수입 금지 조치가 돼 있는 건 그렇죠.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들은 건건이 검사를 합니다. 예. 검사는 검사하고요. 안전한 것들을 확인하고 시장에 가게 되는데 그게 올해 한 8만 건 정도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드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어촌이 이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이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데 네. 바다 생활권을 만들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으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 연어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장관이 돼서 예. 그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연어톡. 예. 어촌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안 어촌 토크 콘서트 줄여서 그래요? 연어톡인데 예. 제가 현장에서 한 120여 분 정도 되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네. 이게 탁상 행정이 되지 않고 현장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다 받고 그거를 녹여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어촌이 인구 소멸, 네. 그다음에 경제권 향상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그렇죠. 강한 예. 곳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기반을 만들고 네. 돈이 되고 살기 좋고 그다음에 사람이 다시 찾아오는 지역을 4가지로 전략을 만들어서 저희가 연안뿐만이 아니라 어촌도 잘 살고 즐겁게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목표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목표 성과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도영 해수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제 픽5로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This is just no. I began this channel because I have a Sugar and Sugar. congratulations. It's beautiful.
beautiful. 안녕하세요. 이외나 할아버지 예요. I can't believe it. I just can't believe it. Oh my gosh. 네, 경제 픽5 시간인데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영상으로 좀 전해드렸는데 자, 뭐 아이유 좋아하는 할아버지 유명하잖아요. 지금 한국에 오신 거예요? 예, 어제 오셨습니다. 예. 그 지금 우리 경상수지가 예. 지난 3월 기준으로 11개월째 흑자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행 수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여행 수지라는 게 결국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보다는 해외로 나가는 우리 여행객이 더 많기 그렇죠. 때문에 적자가 생기는 건데요. 예.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특별한 행사를 기획을 그랬군요. 했습니다. 예. 아이유 찐팬으로 알려진 미국인 76살 제프 라테트 씨를 비롯해서 예. 15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540대 1이요. 예, 50분이 선정돼서 어제 한국에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이분들 중에서 그 한국 드라마를 소개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그 제프 라테트 씨의 육성을 소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may be 76 and she may be 31, but I admire and respect IU. I want to go to one of those street stalls with the tent and sit there and eat spicy food and wash it down with soju. 예, 어제 입국한 이분들은 4박 5일간 K-푸드와 K-팝 등을 마음껏 즐기고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달아오른 나스닥. 네, 요즘 미국 증시가 매우 핫하잖아요. 뭐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역시 엔비디아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모레 오전 6시에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그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요새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회사입니다. AI 인공지능에서는 그래픽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이 회사가 그래픽 관련한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이제 실적이 발표될 텐데 네네.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이라는 예상에 주가가 2.5% 뛰었고요. 예. 관련 기술주들도 동반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 증시에서 SK 하이닉스는 1% 올랐지만은 삼성전자는 0.5%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반도체 수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도 훨훨 날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모레 금리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자, 볼까요? 한은 기준금리 11번째 3.5% 동결 모레 발표. 뭐 동결할 것이 확실한가 봐요? 그렇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동결이 유력하고요. 작년 1월 이후 동결이 된다면 1년 5개월째 3.5%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는 0.5%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때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3%포인트나 오른 고금리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한은은 올해 하반기에 소비자 물가가 평균 2.3% 정도는 될 것으로 전망이 돼야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어서 빨리 금리가 내려가서 물가가 잡혀서 금리가 내려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빨리 물가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최저임금 10,000원 넘길까? 경영계, 노동계의 대립. 네, 오늘부터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되잖아요.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결과가 바로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사용자 측하고 근로자 측하고 너무 지금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거든요. 작년에 결정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내년에는 과연 이게 10,000원을 넘을지가 관심사인데요. 또 이번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 도입 문제가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9,860원인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바나나 수입이 최대다. 반도체 조선 수출은 굿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네. 사과배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맞습니다. 다른 대체 과일이 많이 수입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사과와 배 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데요. 바나나 수입액이 4,6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627억 원인데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물량 기준으로도 역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파인애플도 만만치 않은데요. 처음으로 900만 달러를 넘어섰고 물량으로도 9,000톤을 넘겼습니다. 망고와 오렌지 수입도 작년에 비해서 70에서 80% 늘어났습니다. 수입량이 늘면서 이제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수입 과일이 과연 이제 사과와 배 수요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수출 소식도 잠깐 전해드리면요. 이달 들어서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5%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와 선박 수출이 특히 좋았는데요. 반도체는 50%, 그다음 선박은 150% 상승했습니다. 이런 수출 호조세가 우리 내수 회복에 도움을 줘서 우리 서민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경제 픽5 유한홍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과 내일 한국과 영국이 주최하는 인공지능 AI 서울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네, 규제가 가장 시급한 분야가 바로 무기입니다. 스스로 판단해 사람을 살상하는 이른바 킬러 로봇의 등장이 임박하면서 인류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와의 합동 군사훈련에서 중국이 선보인 로봇개입니다. 몸통위엔 원격으로 제어하는 자동 소총이 부착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 원격 조종을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 적을 살상하는 로봇개의 등장도 임박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인공지능 AI 기반 소총을 탑재한 로봇개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를 장착한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도 치열한 가운데 초보적 수준의 조종은 성공했습니다. 미 공군은 이달 초 AI가 조종하는 F-16 전투기의 시험 비행 영상을 공개하고 향후 10년간 1000대 이상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computer is not going to get tired. It's not scared. It's going to follow its rules and do as close to a perfect maneuver as it can do. 현실의 전쟁터는 AI 기술의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엔 미국과 러시아가 개발한 자폭 드론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엔 이스라엘군이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암살 대상을 찾아낸다는 보도가 나오자 유엔 사무총장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눈앞에서 확인된 강력한 가성비의 자극을 받아 많은 나라가 앞다퉈 AI 군비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100여 개 나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킬러 로봇을 핵무기에 비유하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한 이유입니다. We are faced with profound legal, ethical, and security questions. How to prevent ceding life and death decisions to machines. How to deal with algorithms prone to mistakes and bias. 하지만 각국의 복잡한 계산 속에 인류의 공동 대응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총회는 평화와 인권의 원칙을 강조한 최초의 AI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킬러 로봇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AI 양대 패권 국가로 꼽히는 미국과 중국은 이달 중순 첫 비공개 고위급 회담을 열었지만 실제 AI 군축 협정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举行中美人工智能政府间对话首次会议，就人工智能科技风险、全球治理以及各自关切的其他问题进行交流。
지난해 타계한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3차 세계대전을 막을 시한이 이제 5에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동쪽 지방의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강릉이 한낮에 29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8도나 높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밤사이 제주 산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 16도, 대전 15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5도가량 웃돌며 덥겠습니다. 서울 27도, 광주와 대구 2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가오는 휴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보내드린 뉴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